처음엔 그저 평범한 취재였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다큐멘터리 촬영 중 하루였고 익숙한 현장, 익숙한 장비, 익숙한 일정이 이어졌죠. 그런데 그날 카메라 너머로 포착된 한 장면이 모든 걸 멈춰 세웠습니다.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 행사, 대통령 바로 옆 가장 명예로운 VIP석에 앉은 이들 중 놀랍게도 상당수가 고려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교와 정치, 군사와 교육의 핵심 부서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소수 민족, 강제이주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의 후손이 한 나라의 중심에 조용히 그러나 당당히 서 있는 모습.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답은 뜻밖에도 무대 위에서 한 노인이 꺼내든 낡은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설명도 해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한 문장, 말보다 깊은 진심이 담긴 그 문장이 현장에 있던 제작진 모두를 멈춰 세웠죠. 카메라는 울지 않았지만 그날 렌즈 너머의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이야기는 그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한 시대를 견디며 지켜낸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기억이 더 멀리, 더 오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날 그 편지의 이야기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PD 정소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40이 되었고 방송국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7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 속 깊이 남아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주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같이 그 기억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었습니다. 흩어진 이름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연출하고 있었고 그 시리즈는 해외에 뿌리 내린 우리 민족, 디아스포라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편의 주제는 고려인이었고 취재를 위해 저희 팀은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알마티에 도착한 첫날 저는 기묘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분명 외국이었지만 길모퉁이마다 놓인 김치 가게, 한글 간판, 한복을 입은 노인들이 제게 익숙한 기운을 전달했거든요. 마치 이방인이면서도 동시에 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은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 행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마티 시청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고 무대 위에는 고려인 정착 160주년 기념식이라는 문구가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알마티 주재 한국 대사, 고려인 연합회 회장, 그리고 원로들이 차례로 연단에 섰고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발의 노인이었고 깔끔한 제복을 차려입은 채 고개를 단정히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묵직한 존재감, 마치 그 사람 한 명으로 과거의 시간 전체가 구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고려인 연합회 명예회장이자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인 박 레오니드 장군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에 오른 박 장군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종이는 누렇고 바스락거렸으며 마치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듯했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13살 되던 해에 1937년 10월 연해주에서 기차에 몸을 실으며 어머니께서 주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말에 행사장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도 특별히 감정을 실은 것도 아니었지만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레오냐, 너를 기차에 태워보내는 이 순간 나는 다시는 너를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넌 살아야 한다. 웃어야 한다. 내가 살아서 웃고 있다면 난 그걸로 족하다. 짧은 침묵. 그리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현지 코디네이터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카메라 감독은 카메라 뷰파인더를 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통해 80년 세월을 건너 뛰어온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흩어지고 끊기고 잊혔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감정.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박 노인께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연설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혹시 그 편지에 대해 조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은 저를 빤히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편지는 내 전부요. 난 평생 이 편지의 답장을 기다리며 살아왔소. 그 답장을 아직 쓰지 못했지만 말이오. 그 말이 제게 깊이 박혔습니다. 하나의 편지로 80년을 살아왔다는 말. 그리고 아직도 그 답장을 쓰지 못했다는 말.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그 어린 소년을 기차에 태워 보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 노인은 아직도 답장을 쓰지 못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니라 잊힌 역사,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무언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저 편지로 시작합니다. 박 선생님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찾고 그 편지의 답장을 대신 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다큐멘터리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 장의 편지, 하나의 목소리, 그리고 사라진 이름들. 저는 그 이야기를 따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록과 기억, 그 사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진실을 찾아서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제작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편지 한 장에 담긴 역사와 개인의 삶, 그리고 그 답장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한 민족의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이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지난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장벽은 기록의 부재였습니다. 박레오니드 선생님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저는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고려인 관련 학술 자료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연해주 출신 고려인 강제이 주자 명단, 1937년 이주 당시 열차 탑승 기록, 심지어 일제가 작성한 감시 대상자 명부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하지만 자료 대부분은 공백이었습니다. 이름이 빠져 있었고 나이가 잘못 기재돼 있었으며 심지어 생존 여부조차 추정 불가라는 표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는 이어 카자흐스탄 현지 고려인 역사연구소와 협업을 시도했습니다. 알마티에 남아있는 교회 명부, 구소련 시절 주민등록부, 당시 교육청 소속 교사 명단 등을 요청했죠. 하지만 구소련의 기록은 일제강점기보다 더 폐쇄적이었고 정보 접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희 팀 안에서도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던 작가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소윤 PD님 혹시 그냥 이 사연만 짧게 소개하고 다른 고려인 가족들의 사례를 함께 다루면 어떨까요? 이건 너무 단서가 없어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방송이 그러했듯 한 인물의 서사를 짧게 소개하고 다양한 인터뷰로 구성을 채우는 방식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손에서 본 그 편지, 내가 살아웃고 있다면 난 그걸로 족하다. 그 문장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사연이 아니었고 그의 어머니는 하나의 역사이자 아직도 누군가의 상처로 남아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밤늦도록 자료를 훑었습니다. 그 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37년 10월 하바롭스크 일대에서 고려인 교사들이 다수 체포되어 수용소로 보내짐. 교사, 그 단어가 문득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죠.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다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박물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수차례 메일을 보내고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영상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윤 PD님. 최근 지방박물관 소장 자료 정리 중 1930년대 고려인 교사들의 개인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열람이 가능하며 요청하신 내용과 연관된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 줄의 메일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비행기를 예약했고 카메라 2대와 번역가를 대동해 다시 알마티로 향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저희를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지하 보관소의 철제 서랍을 열자 낡은 필기장, 교사들의 출석부, 손글씨로 쓴 공책들이 하나 둘 꺼내졌습니다. 그중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표지에는 연필로 쓴 흐릿한 글씨, 이름 없이 사는 삶도 삶일까. 페이지를 넘기자 짙은 먹냄새가 풍겼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뚜렷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일기 속에는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는 한 여인의 고통, 가르치던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잊어가는 자체,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대한 집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을 안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떠났고 나는 이 땅에 그 이름만 남긴다. 그 이름이 잊히지 않기를 나는 오늘도 종이에 새긴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기를 쓴 사람이 바로 박 레오니드 선생님의 어머니라는 걸요. 일기장 속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레 펼쳐놓은 그 낡은 공책은 이제 종이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시간 그 자체였고 수십 년간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기억의 유물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떠났고 나는 이 땅에 그 이름만 남긴다. 그 글귀를 처음 읽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 어디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레오니드, 바로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남긴 사람은 분명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읽은 그 일기장은 1937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장황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짧은 단문들이었고 일상 속의 작은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러시아어, 발음이 섞인 조선어 문장들, 가끔은 뜻이 모호한 말들이었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림과 포기 사이에서 버텼는지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웃었다. 하지만 나는 울었다. 밤마다 바람소리 속에서 레오냐의 목소리를 듣는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죄처럼 느껴진다. 이 문장들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여인의 삶이 단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대변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르치는 일을 했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무언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아이의 이름만이라도 남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의지를 저는 이 일기장 속에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사본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다시 박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자료보다도 이 일기장 한 권이 가진 무게는 실로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몸짓에도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 눈빛은 이미 어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의 복사본 몇 장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는 안경을 꺼내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레오냐, 그건 내 이름이요. 이 글씨 이건 어머니 글씨요. 그가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물에 가려졌고 곧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진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일기장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제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언제까지 글을 썼소? 마지막 날짜는 1937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 기록도 없었소? 네. 그날 이후 일기장은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이요. 그날 사람들이 학교로 들이닥친 날이요. 교사들, 지식인들, 자식이 있는 어머니들까지 다 끌려갔소.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두 손은 세월에 깎여 푸석했지만 그 안엔 아직도 분노와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지키려고 자신을 버린 것이요. 그걸 이제야 알았소. 난 살아서 웃지 못했소.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소. 하지만 이제 알겠소. 그녀는 그것조차도 족하다 했구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고 가슴 안쪽에서 조심스레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편지. 그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살아웃고 있다면 난 그걸로 족하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 편지에 답장을 쓰지 못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는 매일을 답장처럼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 모든 날들이 그를 살아있게 만든 진짜 대화였던 것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답장을 세상에 들려주셔야 합니다. 이건 선생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이제야 그럴 용기가 나는구려 하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다큐멘터리의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고려인 박물관에 기증되었고 일기장의 복사본은 연구 보존 자료로 등록되었습니다. 며칠 후 열린 기증식에서 박 선생님은 무대에 올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편지의 답장을 기다렸소. 하지만 이제는 알겠소. 그 답장은 바로 이 이야기였소. 그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조용히 눈물과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답장을 보냈소. 다큐멘터리의 편집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저는 밤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수십 번이고 화면을 돌려보았습니다. 편지의 낡은 종이 질감, 박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침묵의 순간들을 반복해서 보면서도 매번 눈가가 젖곤 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만든 수많은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가장 적막했고 가장 소리 없이 큰 울림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어떤 극적인 효과 없이도 한 편지, 한 사람의 기억만으로도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기억의 편지는 방송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전 예고편이 공개되자 해외 고려인 사회는 물론 한국 내 시청자들까지 이건 꼭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립중앙도서관, 독립기념관, 디아스포라 연구소 등에서도 자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박 선생님과 함께 첫 방영분을 시청했습니다. 그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손을 꼭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편지의 장면이 나올 때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보낼 수 있겠소. 그의 속삭임은 어느 누구에게 하는 말보다도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방송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시대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사라졌죠. 고려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다시 조명되어 고맙습니다. 저는 이메일과 SNS 메시지를 정리하다 말고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지 한 사람의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이들의 공동의 기억이자 지워지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과 함께 고려인 박물관 기증식에 참석했습니다. 편지는 특수 보존 처리를 거쳐 투명한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었고 그 앞에는 이렇게 쓰인 작은 문패가 붙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인사, 그 아들이 80년 만에 보낸 답장. 기증식이 끝난 후 박노인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난 평생 답장을 쓰지 못한 죄책감 속에 살았소. 하지만 지금은 이 이야기 하나로 어머니와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마침내 보냈다는 해방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을 되살리는 그 순간의 숭고함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큐멘터리 방영 후속 취재를 위해 다시 박노인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는 박물관 기념관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에는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소윤 PD, 나는 이제 어디로 가든 괜찮을 것 같소. 이제 내 어머니가 나를 다시 안아줄 수 있을 테니까. 그의 뒷모습은 평온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정갈히 마무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숙소 테라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지 이 이야기를 담았을 뿐이지만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성해주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기억의 편지는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교육 다큐로 편집되어 국내외 학교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 여정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변화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이전에 저는 진실을 담는 기록자였지만 이제는 그 진실 속에서 사람들의 아픔과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증언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박노인이 초원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편지 복사본과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고 하늘은 끝없이 맑고 높았습니다.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답장을 보냈소. 그 장면이 다큐의 마지막 컷으로 삽입되었고 스크린이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이야기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의 기억, 잊힌 이름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